제가 공부하기 싫을 때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책 보기예요. 두 번째는 음악 듣기. 그리고 이건 그냥 우울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연습장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을 꺼내 들고 일단 고개를 꼿꼿이 들고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 종이에 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웃겨요. 이거 한 3줄 정도 쓰면 전 거의 쓰러져서 웃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테디 플래너 쓰는 법. 2011 수능 특강 2011년 6월 18일 이하영 학생이 써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늦었네요. 박보임입니다. 이 글은 작년에 선생님이 읽고 진짜 웃겨서 막 웃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웃고 난 다음에 실제 했어요. 그 EBS 지금 강의 촬영하는 데는 7층인데요. EBS 그 건물? 사옥? 뭐 7층인데요. 그 7층 가운데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어요. 하루는 강의 강의 이제 녹화하러 왔는데 일찍 좀 와서 거기 앉아서 이제 강의 준비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왠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난 거 있죠. 그때 수강 후기만 보고 웃을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기 종이에다가 썼어요. 근데 정말 이거 웃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서 막 웃기더라. 쓰다가. 그리고 한 번 더 했었거든요. 한 번 더 할 때는 하영이 말처럼 한 3줄 쓰니까 웃기진 않더라고요. 계속 하하하 쓰는데 계속 무표정한 거야. 하하하 계속 쓰다가 그러다가 한 여러 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하하를 쓰는데 왜 안 웃지? 그러고서 막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암튼 재밌고 암튼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공부하다가 진짜 짜증나고 공부 안 되고 하면 거기다가 쓰세요. 무표정을 유지하고 하하하 이렇게 쓰세요. 네, 유치했나요? 아니죠? 선생님이 사실 진짜 부끄럽습니다.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그래놓고 한 판을 반으로 쪼개갖고 강의가 나눠지다니요, 세상에. 예.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15강, 16강째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판으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네, 선생님이 그 한 판을 기억해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강좌 제목이 07 선거와 참여 문제풀이가 되지만 문제풀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자세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48분에 딱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07 선거와 참여 그리고 선생님이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선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해서 여러분 민주선거의 4원칙. 민주선거의 4원칙.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플러스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선거의 원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원칙이래요. 자유선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진짜 중요했던 것 1인 1표가 평등선거의 모든 것이 아니다. 표의 가치까지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1인 1표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표의 가치가 달라져서 평등선거가 위반되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4가지 예로 들었던 것, 그것은 진짜 중요하고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이제 민주선거의 4원칙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장치라면 두 번째는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 여러분 선거구 법정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선거구를 국회가 법으로 획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획정. 네. 여기 보시면 국회가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 법으로 선거구를 결정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는 주의. 그런데 누가? 국회가. 보세요. 이 선거구 법정주의를 두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게리맨더링 방지. 게리맨더링 방지.
여러분, 게리맨더링이 뭐였냐면 우리 교재에도 잘 풀어서 그 일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안 하고요. 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해서 법으로 어떤 규정에 따라서 딱 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해서 어떤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게리맨더링 상황이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는 국회가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구 법정주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다면 이 선거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될까? 법으로 나누는데요. 보세요. 인구수 고려해야 되겠죠. 인구수가 달라진 선거구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선거의 원칙 위배? 평등선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구수 고려해야 하고요. 또 지리적 여건. 다시 말하면 아주 큰 산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동네하고 옆 동네하고 아주 큰 산맥으로 왕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선거구를 묶는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 지양할 바고요. 또 하나 행정구역입니다. 선생님은 서울을 살지만 우리 선생님 집에서 정말 걸어가면 경기도예요. 진짜. 예, 걸어서 한 30분 가면 경기도고요.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와 서울을 한 선거구로 묶는다? 그것도 지양할 바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지리적 여건,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서 선거구로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칙들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구 대표성하고 그리고 지역 대표성입니다.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역의 인구가 100명이고 어떤 지역의 인구가 500명이라면 이 100명당 한 명의 대표를 뽑았다면 그 인구에 비례해서 똑같이 대표를 뽑아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는 5명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인구 대표성입니다. 선거구의 크기를 똑같이 하겠다. 인구수에 맞춰서 하겠다.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인구 대표성만 고려해서 100명이 사는 쪽에는 한 명의 대표만 뽑고 500명이 사는 데는 5명의 대표를 뽑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농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만 나타난다는 거죠. 농촌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 대표는 안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서 농촌의 대표가 너무너무 적게 또는 어떤 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대표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다음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말 이 중립적인 기관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죠. 대통령이 소속된 어떤 기관이 또는 국회의원과 친밀한 어떤 기관이 어떤 사기업이 그렇게 선거를 담당하게 되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면 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진짜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그래서 보면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기출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3명씩 함으로써 중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그렇다면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이 모두 9명 가운데서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3명, 9명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명 모여서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선출하도록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선거나 투표 관리를 하죠. 어떤 홍보도 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왔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정당 관련한 사무를 여기서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관련 사무를 봅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에 관련된 것도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라는 것. 선거와 투표관리, 그런 홍보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문제 풀 때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나왔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선거가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거공영제라고 합니다. 선거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선거공영제의 목적은 바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공영제의 목적을 보면, 내용을 보면요.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하면 TV토론은 몇 회, 또는 광고는 몇 회, 뭐 이렇게 딱딱 횟수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기회를 똑같이 주기 위해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또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요. 그리고 한도도 정해놨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다. 뭐 인구 몇 명당 뭐 몇백 원씩 산정을 해서 뭐 어떤 선거구에 국회의원 어느 지역으로 출마했으면 어디까지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다. 한도도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선거 공영제를 하게 되면 뭐 좋은 점은 돈 없고 유능한 후보가 정말 출마할 수 있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후보자가 난립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왜요? 국고에서 다 부담해 주니까. 그런데 또 말하자면 이 국고는 다 뭐예요? 우리 세금이죠. 그래서 조세 부담이 커진다.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선거 공영제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후보자 난립이었어요. 이 후보자 난립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 난립을 막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탁금 제도입니다.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그래서 이 기탁금 제도는 선거 공영제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거 공영제에 이 후보자 난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탁금 제도가 나온 것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선거 공영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의 기회가 균등합니다. 제가 출마를 하건 그 유명하신 분들이 출마하건 똑같이 기회도 균등하고요. 또 선거 비용도 국고에서 부담해주고 선거 비용의 한도가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좀 더 없어도 그 사람들 돈 많아도 막 돈을 뿌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나가볼만 하겠네. 그리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후보자 난립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다면 기탁해라.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할 때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기존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기탁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거 못 돌려받습니다. 예. 그래서 5억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 2011년 말에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선생님은 3억 원 없어서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처럼 아주 자잘한 이 군소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탁금 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이제 한 판으로 보았습니다. 한 판으로 여러분.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로 선거의 기능이죠. 선거의 기능은 대표자를 뽑는 것, 그리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주면서도 통제하는 것, 아, 내가 주인이구나라고 느끼는 것,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민주선거의 4원칙, 특히 평등선거 위배되는 그런 가치의 차이가 나는 사례 4가지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기억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 보시면 333인데 선거관리위원장 호선하고 정당 관련 사무 보고 정치 자금 여기서 담당한다는 점. 그리고 선거공영제입니다. 선거공영제, 정당한 선거를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후보자 난립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탁금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건 역시도 또 문제가 있죠. 돈 없다고 뭐 출마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보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66쪽을 한번 보세요. 66쪽에 보면 선거의 방법, 직접선거, 간접선거, 선거의 종류,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평가원에서 그리고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는 총선거와 재선거와 보궐선거, 다시 말하면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재선거를 이렇게 진술해놓고 네, 이거는 보궐선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런 문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정치를 배우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년이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하실 텐데 재선거, 보궐선거 끊임없이 있을 텐데 그 용어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66쪽에 그 선거의 방법과 선거의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쪽 끝으로 가야겠네요. 예, 지우기가 아까우니까. 네. 선거의 방법. 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선거의 방법 나와 있는 거 용어만 정리를 해두세요. 보시면 이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대표를 선출합니다.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해서 대표를 선출하면 직접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직접 선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국민이 뽑고 이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이 방식. 한 단계 거치죠? 그래서 간접선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 간접선거 방식을 비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봐도 그래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든가 뭐 그런 데서 그 선거인단이 대표자를, 대통령을 뭐 99.9% 거의 100%의 찬성으로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1986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이 간접선거 싫다, 직접선거 해달라 이렇게 국민들이 뜨겁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비민주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선거인단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지 않아요. 표심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사와 전혀 다른 결정들을 가서 하지 않아요. 이 선거인단들은 선거인단으로 뽑히기 위해서 그때 이미 나는 누구의 지지자다라는 걸 다 밝히고 그때 그대로 국민의 그 표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표심의 왜곡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이 간접선거 방식이 비민주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국민의 마음을 왜곡해서 그들 자의적으로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66페이지 아래 뭐 있냐면 선거의 종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날짜를 혹시라도 틀릴까봐 지금 이제 종이를 들고 왔는데요. 네,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혹시 이 강의를 4월 이후에 듣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보시면 2012년 4월 11일 총선이 있습니다. 4.11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를 뽑는 그런 선거죠.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임기는 여러분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4월 9일 날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보세요. 2008년 4월 9일 날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국회의원 그 다음 날부터 국회의원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2008년 5월 30일
요때 뽑히면요. 2008년 5월 30일부터 해가지고 2012년 5월 29일까지. 이게 4년 임기거든요. 4년 임기예요. 여러분 색깔을 좀 달리 표시할 걸 그랬네요. 보겠습니다. 이때 4월 9일 날 뽑히면요. 이때 임기를 시작해요. 임기 시작해서 이때 임기가 끝납니다. 보세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임기가 끝나기 여기서 29일 날 또 그 전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를 총선거라고 합니다. 이게 총선거예요. 임기 만료 전에 임기 여기 만료 전에 그래서 미리 뽑아서 그 뒤에 한 달 조금 뒤부터 해서 4년의 임기를 하고 그 전에 임기 만료 전에 전체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것 이게 바로 총선거입니다. 역사적으로 4월 11일 날 총선거가 있으면 그들은 그 다음에 5월 30일부터 이렇게 임기를 시작하게 되겠죠. 또 그럼 보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재선거랑 보궐선거는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5월 30일이잖아요. 4월 9일 날 뽑혔는데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보세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뽑혔어요. 그런데 뽑혀가지고 여기 뽑혔습니다. 뽑혀가지고 임기가 시작되기 전 요 사이에 사망하거나 참 안타깝죠. 네. 당선됐는데 사망하거나 뽑혔는데 사직하거나 나 안 하겠다. 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피선거권 상실. 여러분 피선거권이라는 게 뭐냐면 당선자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기치거나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감옥을 가야 되고 뭐 이러면 피선거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서 피선거권.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임기 시작하지도 못한 국회의원은 뽑지도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치러야 되죠. 이걸 재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 이후에요. 임기 시작 이후에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임기 시작 이후에 어떤 사유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이 돼서 물론 여기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기 시작해서 얼마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행해 오다가 사직한 거예요. 그 자리를 사직한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빕니다. 비면 보충해야 되잖아요.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나누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임기 시작 전의 사유로 그 자리가 비었느냐 아니면 임기 시작 이후의 사유로 그 자리가 비었느냐. 임기 시작 전의 사유라고 하면 다시 치러야 되는 거고 임기 시작 이후의 사유라고 하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정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우는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임기 시작 전후와 상관없이 여러분 당선 무효가 되거나 선거 무효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당선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이에요. 선거 부정이에요. 선거 무효의 대표적인 이유는 선거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임기 시작 전이건 후건 간에 당선이 됐는데 후로 얘기를 해봅시다. 후인데 당선이 돼서 막 뭐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거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다 뿌려가지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당선이 아예 무효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동안 수행해 온 건 인정해주면 안 돼요. 채우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부정을 저지르고 당선 무효야! 채우는 게 아니라 다시 치러야죠. 당선 무효일 때는 무조건 재선거. 선거 무효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자체가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투표함 하나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깜짝같이.
그래가지고 당선자가 나와서 수행해 왔는데 선거 자체가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생겨가지고 또는 뭐 개표를 하는데 막 갑자기 이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정전 사태가 돼가지고 막 투표용지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 가운데서 뽑힌 사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떨어진 사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선거 절차 자체 하자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도 다시 치러야 됩니다. 그럼 재선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정리를 하자면, 임기 시작 전의 사유로 하면 재선거, 임기 시작 이후에 사망, 사직,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면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는 재선거를 치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다시 모든 구성원을 다시 뽑을 때 하는 걸 총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종류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문제로 이제 개념을 막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일단 66쪽에 선거 무효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66쪽입니다, 여러분. 네.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볼 게 딱 있습니다. 선거 무효가 뭐고 당선 무효가 뭔지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교육과정 바뀌고 절대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무효랑 당선 무효 막 이런 걸 구분하는 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후보자 개인의 불법 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 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이 있을 때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선거 무효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투표함 하나가 자체가 없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됐을 때 선거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거 선거 소송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선거 소송 관련해서 사법부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많이 헷갈리는데 선거 소송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뭐냐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이에 당사자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선거 절차상의 하자가 나게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소송과 달라요. 예, 분명히 선거 부정에 대한 소송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왜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피고로 해서 자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단 한 번 1심제로 진행이 되죠. 벌써 3단원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3단원에서 또 다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중에서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역시 대법원에. 그럼 자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에. 하나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시도지사 선거, 또 시도의원 비례대표 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더 가서 시도의원, 자치구, 군의원 및 자치구, 시군장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초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디? 고등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로 다 외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하는구나. 그리고 뭐 그 밖에 조금 여기 요 부분을 막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회의원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고등법원에다가 선거무효소송 제기하는구나. 그런데 이 선거무효소송의 상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할. 네, 여기 봤고요.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는데요. 지난 6월, 9월 수능까지 해서 출제된 빈도를 살펴보면 보세요. 수능에 보면 2011년, 2008년, 7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보면 거의 매번 이번 6월에도 반드시 난다는 얘기죠. 민주선거의 4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민주선거의 4원칙. 민주선거의 4원칙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선거의 4원칙 반드시 시험에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예, 전반적으로 민주선거의 4원칙,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이 4개는 어떻게든 섞어서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선거의 기능, 첫 번째, 이제 선거의 기능과 관련된 첫 번째 페이지 볼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서 같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서 선거를 같이 치르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임기. 그래서 5년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바로 4년 임기. 따라서 20년 동안 보면 이게 국회의원 선거. 그럼 보세요. 요때 다릅니다. 선거 기간이 다르죠. 그리고 20년마다 한 번씩 같이 하는 기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2012년 바로 올해가 되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두 번 하니까 이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일치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4년으로 맞추던 5년으로 맞춰야 되겠죠. 4년이다 5년이다 어디 써 있어요? 헌법에 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기를 맞춰서 동일한 시기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헌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단원과 종합이 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보세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민의 중간평가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들은 일치시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잦은 선거가, 그 중간중간에 지방선거도 있으면서 너무 잦은 선거가 좀 비용의 낭비도 초래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치시키자라고 본다면, 일치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이렇게 뽑아놓으면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함으로써 현재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A당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간다면 여기 총선거에서 B당을 다수당으로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평가 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야. 맞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실시하면 사라지게 될 것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다음, 중간선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로서 중간중간에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봤고요.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선거의 4원칙 하나하나씩 여러분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사례에서 강조하는 민주선거의 4원칙은 보세요. 선거 당일 선거구에 체류하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편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보통선거죠. 여러분 지금 읽어보면 체류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우편투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또 볼게요. 1922년까지 벨기에 선거법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2~3표씩 투표권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차등선거하고 있는 거죠. 차등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죠? 평등선거 이념이 필요하죠. 평등선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 평등. 이렇게 여러분 차등을 찾아내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에 헌법 해독 능력, 영어 독서 능력, 작문 능력 등을 조건으로 해서 선거 부여의 조건으로 이것들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독 능력, 영어 독서 능력, 작문 능력이 있으면 선거권 주고 없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 차등입니까? 제한입니까? 어떤 거죠? 제한이죠. 그렇죠. 제한입니다. 제한. 분명히 잘 보세요. 제한 선거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영어로 돼 있는 헌법 독해 능력도 없고 영어 독서 능력도 없고 작문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선거권을 제한받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건 제한선거가 됩니다. 분명히 잘 보세요. 따라서 필요한 건 뭐죠? 보통선거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또 보세요. 정말 기출이 많이 됐던 사례인데 민주선거의 원칙 위반을 시정한 사례입니다. 보세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참정권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은 나라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 뭐 위반이라는 이유로 뭐 위반했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표를 줘야 했는데 못 줬다. 뭐 위반? 보통선거 위반이죠. 위반이란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그들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선거 보셨고요.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대의제의 원리를 강화할 수 있다. 여러분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죠. 보세요.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여러분 대표성을 높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내면 대표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100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그중에 6명이 찬성한 사람이 대표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는 6명밖에 찬성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을 때 대표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300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면 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다면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연결해 갈 수가 있겠죠. 다음 보시면 네, 앞입니다. 다시 앞이에요.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평등선거의 원칙과 입헌주의 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 여러분 재외국민 투표는 그들에게 제한되었던 한 표를 주는 겁니다. 제한되었던. 따라서 평등선거가 아니라 보통이죠. 보통. 꼭 기억하셔야 되죠. 꼭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이므로 비례대표 선거가 지역구 의원 선거랑은 별도인데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대한 투표 행위 없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결정하는 것은 뭐에 위반되었다? 여러분 뭐죠? 보세요. 우리는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후보. A당 출신의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면 당연히 너 그 정당 좋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어 라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쓰였다라고 했죠. 한 번도 그 정당 좋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죠. 그래서 1인 2표제로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하나 잔소리를 드리면 여러분 이 선거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개념 강의 통해서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강의가 훨씬 친절하거든요. 여기는 이 수능 강의는 좀 많이 어려워지는, 수능 특강에서는 좀 많이 어려워지는 대신에 조금 불친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꼭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3.88대 1에 달하므로 이것은 어디 원칙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 선거구는 400명에 1명을 뽑고 있고 최소 선거구는 예를 들면 100명에 1명을 뽑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 어디에서 한 표의 가치가 더 큰 겁니까? 작은 데서 한 표의 가치가 큰 거죠. 작은 데서 하나는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데서 하나는요. 네. 100만 명 중에 1명이면 참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50명 중에 1명이면 딱 눈에 들어와요. 작은 데서 하나가 가치가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한 표의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하니까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등선거 원칙 위반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사례 또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은 헌법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말한대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은 헌법상의 자문기구다. 여러분, 앞에는 맞아요. 타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여긴 맞습니다. 간섭을 받지 않는, 여기까진 맞아요. 중립적인 기구니까. 예. 그런데 자문기구다. 여러분, 자문기구입니까? 아닙니다. 3단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자문기구도 따로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대통령 직속? 여러분 직속?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중립적인 기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도 틀린 얘기가 되죠. 다음 볼게요. 이제 이거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3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진짜 바로 딱 보면 맞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2008년 9월 평가원 문제고 2011년 4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3명. 같은 선지들 계속 내면서 여러분 골탕 먹이는데 그때마다 여기에 홀라당하고 빠지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헌법재판소 아니었죠, 여러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냥 홀라당 빠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순서를 여러분 준 거랑 좀 바꿨는데, 여기 아직 아니군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기관의 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여러분, 2011년 4월에 이 기관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똑같은 선지죠? 여기도 홀라당 빠진 학생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럴 것 같거든요. 많은 헌법기관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정당의 등록, 변경, 활동, 소멸에 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정당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여러분 여기는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요거 먼저죠. 여러분 교재에는 여러분 자료에는 정당의 등록, 변경, 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한다. 똑같은 선지입니다. 2009년, 2011년 4월 모의평가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랑 요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 등 정치 자금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맞다니까요. 정당 관련, 정치 자금 관련 사무 봅니다. 여기도 보세요.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에 관련된 사무를 봅니다. 2008년 9월, 2009년 4월. 똑같은 선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 자금을 그냥 정당이 받잖아요. 그러면 어머 고맙습니다 하고 내 주머니에 좀 챙기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나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볼게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생님이 이것도 좀 조정을 했는데 여기가 아래로 좀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구를 공평하게 조정한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틀렸어요, 여러분. 네, 틀렸습니다.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볼게요.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나왔죠,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 다음 볼게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 여러분, 투표의 관리는 맞습니다. 투표의 관리는 맞지만 투표법을 개정한다. 여러분, 법을 개정하는 건 누가? 역시 국회가 합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돼요. 네. 다음 보세요. 외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선거 제도를 마련한다. 외국과 비교해서 독일은 이렇게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하던데, 미국은 이렇게 하던데, 미국은 임기가 이렇고 뭐 하던데, 예, 합니다. 그런 거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선생님이 해놨나요? 여기부터 볼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 선거법 위반을 단속한다. 여러분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틀리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예, 좀 지엽적으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 선거법 위반을, 법 위반을 단속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을 하죠.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신문기사 찾아보면 그런 거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 막 단속하러 갔는데 오늘 아주 충격적인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막 이렇게 뛰어내리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속하러 갑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 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 보세요.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여러분 재판은 어디에서? 재판은 사법부에서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다음 보세요. 이제 선거 공영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럼 보세요.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평등선거라고 하는 것은 1인 1표 동일한 가치의 실현을 말하는 거죠. 1인 1표 동일한 가치의 실현과 관련이 없는 얘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얘기. 물론 이 평등선거 하면 공정선거를 위한 것도 평등선거에 해당이 되지만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킨다는 거는 무리가 있죠. 다음, 공직선거 비용의 제한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직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딱 제한을 둔 것은 그럼 그야말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여러분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직에 선출되는 또는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직선거 비용을 제한을 해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출마해서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얘기도 틀린 얘기가 되죠. 굉장히 그럴듯한 말들로 막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선생님이,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막 이런 말씀도 드렸고, 어려운 말씀을 꽤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실제로는 시험에 안 나는 얘기들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들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시간을 할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풀고요. 그리고 또 문제풀이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